싱크탱크 38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그리고 이번 종로에서 당선되어 돌아온 곽상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 예, 곽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제 곽상은 의원 면전에서 공약 평가할 건데 얼굴이 벌개질 수도 있어요. 다만 앞으로 앞에 조금만 다른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지금 그 유전자 검사 등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해주시는데 또 많이 지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예. 태평서울병원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 미어 터지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번에 검사했던 분들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와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 감탄하시고 특히 이게 우리 푸나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꼭 전해달라면서 요거는 푸나 딱 써가지고 네. 선물을 이렇게 꼭 전달해 달라고 주셨고요. 지난번에 잠깐만 일어서시면 안 돼요. 방송을 왜 이렇게 예,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게 예의라. 이따 방송 후에 제가 볼게요. 예. 우리 또 새날 식구들한테도 전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름까지 여기 딱 써서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예. 예, 아주 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좋아하셔서 저도 아주 보람이 많았고요. 예. 일단 그 유전자 검사를 제가 해보니까 최근에 유전자 지배사회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인간의 삶이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는 대로 벌어진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과연 그 개인의 의지라는 것이 자고한가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거의 유전자 검사 결과하고 현재 그분의 건강 상태가 일치가 되어서 저도 한편에서는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빨리 좀 국민들이 알게 해서 그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됐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의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피만 뽑으면 유전자 검사 그러면 워낙 요즘에 뭐 친장 확인 이거였지만 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 피로 유전자를 보면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를 알게 되는 건 예. 확실히 지금 신기술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유전자와 질환의 연관성은 사실은 의사들이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이게 유전자 검사로 입증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도 그게 질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한테 검사 받으러 오신 50대 후반 60대 되신 분들은 거의 유전자대로 발현이 다 되어서 그 뭐 맞춰보듯이 이렇게 되고 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당신 자녀분들 좀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일가족이 휴가 내고 다 와서 몽땅 검사를 받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자기 자녀한테 그런 유전이 그 내려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미리 이제 알고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 굉장히 좋아하시고 효과도 더 높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실렉션 바이어스를 해가지고 그런 걱정이 되는 분이 오시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비율이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제가 통계적인 유의성까지는 그 다 검증을 안 했지만은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무슨 병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엄마 아빠가 이런 병이 있었더니 내한테도 이게 그 위험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좀 발견을 해서 그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데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고 또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국가인구사업을 그 이제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라서 이 우리 새날 구독자들한테 해드리는 유전자 연구 사업은 그 6월 말까지만 제가 신청받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받으신대요. 또 감당도 안 되시면서 줄 서 있다면서요. 일단 그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7월 넘어도 그 검사는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뭐 대장암이라든지 무슨 암 특정 종류가 특정이 되면 예. 실제로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하나는 검사를 더 자주 받게 되겠죠. 예. 걸렸나 안 걸렸나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안 걸리는 쪽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지금 전화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게 핵심인데요. 당신이 이런 그 위험이 남들보다 높다.
그러면 그냥 뭐 저 담배 그만 피우세요, 술 좀 줄이세요 이렇게 하고 안 듣던 사람이 나는 그 폐가 안 좋은 유전자가 있네, 또 간이 나빠질 수 있네. 그러면 훨씬 적극적으로 건강행위로 유도하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그 김대중 정부 때 그 국민 5대암 무료검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암 발견율이 높아진 거거든요. 발생률이 높아진 게 아니고 해마다 신규로 한 24만 명 정도 생기고 5년 동안 살아남으면 이제 그 암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생존 암 환자가 100만 명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만 일찍 발견하면 그 거의 정상 비암 환자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든지 또 그 약간의 미리 뭐 예방 접종을 받는다든지 조심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50대가 넘으면 발병해도 암의 수명이 내보다 더 길기 때문에 내비두면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면 이분은 거의 발병을 안 합니다. 사회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기 때문에 여성이 만일 그런 위험인자 있으면 뭐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쐬으세요. 그 정기적으로 운동하세요. 또 우유를 매일 한 컵씩 드세요. 이런 정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그 유전자 검사의 이야기였고요. 자, 태평 서울병원에 여러분들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031 전화번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031-721-7317 그리고 이제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뭘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케어를 이반해야 되는 싱크탱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이상곤 원장님께서 너무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아주. 저거 무료 저 유전자 검사도 해야지, 병원도 운영해야지,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해야지. 복지과 소사이어티 정치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자 이재명 케어를 위해서 복지과 소사이어티 전화번호 023272-2353. 그러니까 태평 서울병원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이 전화도 같이 전화하셔야 됩니다. 023272-2353. 자 여기까지. 예. 자 곽상원 의원. 예전에 한번 그때는 저 충북 쪽 지역구이실 때 그렇죠. 나왔었는데 종로로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종로로 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 자리는 원래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을 반납했고 예. 그 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보궐로 당선된 그 지역. 예. 근데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거기서 활동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곽상원 변호사 그 지역에 새날 패널이기도 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 나중에 잘 정리가 돼서 예. 곽상원 변호사가 공천받고 당선돼서 돌아왔다. 예. 뭐 여기까지 이게 종로에서 사실 뭐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곳에 곽상원 변호사가 사실 충청북도에서는 사실 가망 없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종로 구민들은 노무현의 사위가 아니라 예. 곽상원 변호사 개인의 어떤 능력치도 꽤 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었던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충북에 계실 때는요 국회의원 가망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유명했던 건 누진제 예. 관련한 집단 소송 끌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변호사로는 이미 각인돼 있던 바로 그런 분이기도 하죠.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뭐 곽상원 의원님은 일단 학부는 법학이 아니고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졸업했고 그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하시고 또 뉴욕대학교 로스쿨에서 그 법학 석사를 한 번 더 했고 이 현재 법무법인 인강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방금 그 분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본인의 고향인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 나갔다가 이제 거기 그 유명한 박덕흠 의원 그 악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하고 붙었다가 이제 한번 깨지고 2022년도에 이 지역구를 떠나서 그 종로구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이번 총선 승리로 그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된 지 26년 만에 그 종로구에 다시 이제 그 이 뭐랄까 이 당선이 되게 됐는데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04년도 8월로 생각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께서 이제 그
손녀가 났다고 너무 좋아해서 저보고 이 박사 언제 가면 돼? 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바로 저 출산하고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제가 그때 한방주치 선생님을 보내가지고 먼저 그걸 하게 했고 아마 그래도 며칠 못 참고 바로 또 3일가 지나서 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큰 따님 낳았을 때. 예, 지금 시점이 2004년 8월로 기억하시면 사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제 첫째 딸아이가 2004년 8월 12일생입니다. 그러시네. 그때 한참 더웠을 때인데 매우 막 가고 싶어가지고 몸을 달아서 아이고 뭐 좀 가서 좀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 그 금줄 달았던 그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제가 청와대 있을 때 또 마침 그때 또 제가 제2부속실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인사드렸었나요? 아니요, 그때 저는 이제 앞에 안 나서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개인인데 그보다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계시면서 신복지체제 연구 관련된 활동을 하셔서 이제 좀 중앙 정치 무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복지국가의 진단과 독일 스웨덴의 개혁과 교훈 이런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또 그 내용을 보면서 이 경제학 하시고 법학 하신 분이 이런 것도 관심 가지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놀랐던 적이 있었고 이 노무현의 꿈 중에 바로 내가 그 못다한 꿈이 복지국가 만든 거였는데 그 사회분이 이어받으시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제가 몰랐던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또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하시더만요. 그래서 좀 그 상당히 의지가 굳은 분으로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서 좀 아프게 돌아가셨지만 26년 만에 사실은 그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26년 만에. 이 자체가 드라마 아니면 뭐겠어요. 근데 사실 나는 광상원 의원 보고 느끼는 거는 장인의 아우라가 너무 커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자기 능력이 있어도 노무현의 사위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 갖고 왜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김용만 의원, 김구 선생 증손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김구 그냥 증손자인 경우예요. 그 아우라가 있긴 하지만 정치인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생전 중에 대통령 하실 때나 그 퇴임 이후에나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 비판도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순환들이 많았습니다. 순환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그 출렁이었습니다. 근데 저야 사실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제 그걸 제가 현재 생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 다가오거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빈도나 이야기의 그 색깔들을 제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 추모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이상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4년 전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에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민주당에 그 공천 신청을 하니까 공천 신청을 하게 된 모든 이제 후보자들은 공천할 때 면접을 봅니다. 그때 저한테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이 감히 선거를 나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그 평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 특히 정치 세력은 더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이런 거는 아직도 통용돼요. 보수 세력들한테. 홍준표 같은 사람에 의해서. 계속 반박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 빼고. 실제로 법을 적용함이 있었고 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가족처럼 유죄는 받았을지언정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엔 유죄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들한테 유죄 때린 사람이 더 나쁜 놈들 같은데 이런 평가 받는 게 선거거든요. 어쨌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뭐 권오 씨도 정치를 하면 좋겠지만 다른 방향성이 있으니까 사위라도 왜 사실 이 방송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꿈에서 노 대통령이 부산 내려가는 기차에 마주보고 달리는데 앉아 있는데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난 그때 그걸로 로또를 샀었는데 로또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낙곰수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방송 만들어야 되겠구나. 보니까 제가 노사모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싶어요. 예. 특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서칭해 보니까 이 변호사님, 의원님께서 그 임기 중에 결혼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술을 입에 안 대셨거든요. 그 퇴임하셔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자인과 사이간에 술 한잔 편하게 못했던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 하셔서 제가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 어르신하고 술 한 잔을 못 해봤고요. 예. 그 맞는 말씀이시고 임기 중 결혼한 것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결혼을 하고 취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제가 그 2003년 2월 8일에 결혼했는데 그 후로 한 10여일 지나서 예. 취임하셨으니까 당선자 시절에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취임하신 거죠. 노사모들과 열심히 활동할 때구나 지금. 기억해 보면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2년에 2년이 막 돌고 돌아서 또 이렇게 만나고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다른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노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연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어쨌건 곽상원 의원도 공약을 이라는 걸 했을 거고 예. 당사자 면전에서 공약 평가하면 좋은 평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공약이 일단 못 지킬 공약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공약 평가에서 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수십 번을 했지만 네. 수십 번이 뭐야? 100명 이상 했습니다. 100명 이상을 했는데 공약 평가에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상평가 받은 건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어쩌다 한번 중이 나오는 정도니까 곽상원 의원은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거 면밀하게 안 봤는데 공천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전략 공천 되면 공약이 좀 표현 속되게 말하면 개차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충 얼기설기 만드는 거고. 근데 그 지역에서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공약이 훨씬 더 탄탄합니다. 맞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21대 때 보면 예. 그 연락 공천된 사람들 4년 후에 평가해 보니까 대부분 하를 맞은 게 이 국회의원은 자질이 좋아요. 근데 공약 평가를 보면 대부분 하야. 예.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준비 과정이 짧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지역 민원들 열심히 받아주다 보면은 뭐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하고 하기도 어려운 공약을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래서 부분도 두둥. 자, 곽상원 의원 공약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의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정치도 해야 되지만 지역구에 있는 지역 도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들하고도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총 53개 공약을 제시했고요. 정치가 2개, 경제가 8건, 사회복지 25건, 문화교육 18건, 과학기술은 1건도 없고 사회복지가 40.1%로 뭐 절반 가까이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역이 오래된 지역이고 뭐 또 연령대들도 높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떻게? 볼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회복지 공약이 제일 많은 거죠. 예. 47.2%. 예.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예. 그 뭐 예를 들면 GTX E 노선의 평창역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또 광북 횡단선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최재형 의원도 했던 공약들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그리고 이 지원 예산 안에는 부식비 포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미 실현됐다고 지금 프랜카드를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당 차원의 공약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우리 곽 의원님은 그 프랜카드 정치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보통 예, 끝나고 나면 감사 인사하고 끝나는데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식을 전하고 내용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셔서 이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지역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좀 그 관심 있게 봤던 게 동별 어르신 주치제도 시행. 이런 것들도 그 참 재미난 것이고 부암 창신 수인 지역의 오르막길 여기가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거든요. 여기에 열선을 전면적으로 설치해서 여기 눈 내리고 얼음 얼고 하면 버스도
미끌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거 보고서 이 지역을 꽤 많이 다니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5월 20만에는 대학교 기숙사 건설 이런 것들도 이 종로구에 이 대학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그 대학들이 요즘 그 기숙사 장사를 해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뿐만 아니고 학교 바깥에 기숙사를 해서 아주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이 직접 기숙사 장사를 하니까 또 그 근처에 있던 이 원룸 하는 분들은 또 그걸 반대하고 막 이런 식인데 실제로 그 어느 쪽도 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월 20만 원짜리 기숙사면 야 학생들은 그 엄청 좋아하겠구나. 물론 이 학생들이 거기 주민이 아니어서 투표권이 없긴 하지만은 꽤 그 멋진 공약이다. 또 재미난 게 종로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동안 개발을 못 해가지고 주차장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정독도서관 지하에 공유주차장을 설치하겠다. 또 주차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 송현숲에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정말 그 수건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이런 것도 꽤 잘 만드신 공약이 아닌가. 예. 또 제가 눈에 띄던 게 방송통신대학을 중심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 방송통신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김대중 대통령이 왜 방송통신대학을 그걸 키웠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그 동료들도 방통대 교수로 가 있는 분들 좀 계신데 그 전국 어디에 있어도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그때는 라디오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이 방송통신대학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없을 때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런 뜻을 그 받아가지고 이런 공약을 지역구 공약이 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전국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내신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봐서 일단 전체적으로 4인민 복지 분야 공약 25개가 가장 많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지역의 단점을 오히려 활용해서 장점을 만든 공약 또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공약 이런 것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라고 평을 드리겠습니다. 면전에 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종로 구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안 해줍니다. 종로 구민. 그러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권자시네. 예. 잘 모시겠습니다. 여사님이 그 아까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셨던 그 당선자 시절에 살던 집 고립을 예. 추천해 주셔가지고 자 그 옆에 아파트 혹시 명륜동 사시나요? 예 렉스빌 아파트 삽니다. 근데 종로는요, 저도 예, 예, 종로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종로는 개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유적이 나오는 예, 동네예요. 맞습니다. 피막골 쪽이 뒤에 막 예. 그쪽에 개발하면은 막 파면 유적이 나오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특화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아요? 사실은 피막골은 좀 보존했으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좀 황폐화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이 바로 그 예. 부분을 이 문화 교육 부분 공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역대 어느 당선자보다 문화와 교육 부분이 꽤 많이 공약이 되어 있는데 낙산공원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우수 그 공연 지원을 확대하겠다. 대학로 젊은의 거리를 활성화하겠다.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인사동과 문화지구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송현동 이건희 미술관과 그 옆에 있는 숫가문화공원을 조기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종로구가 서울 중구와 더불어서 가장 사실은 도심 공동화의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곳인데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유산이나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거꾸로 이것을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이거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거꾸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예상을 그럼 해봤습니다. 우리 곽상원 의원께 질문이에요. 예. 종로에 처음 왔는데 예. 처음에 오면은 이렇게 그 지역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전에 아예 몰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종로는 놀러는 가봤지만 내 지역구가 될 거라는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첫 느낌은 뭐였어요? 초반에. 제가 종로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서울 전역을 이사를 참 많이 다닌 편인데요. 종로구에만 4번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4번째 살고 있고요. 왜 그러셨어요? 예, 빚지고 예. 도망다니셨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혼 전에는 결혼 전의 사유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고 결혼 후에는 결혼 후의 사유 때문에 또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큰아이 둘째가 전부 다 종로구 출신입니다. 예. 고향. 거기서 출생을 한 것이죠. 네, 예. 고향이죠. 그러니까. 예, 출생을 한 것이고, 하여튼 그렇고,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뭐 국회의원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지역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민원 혹은 공약 사항 등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 한편으로 이제 모든 지역구가 사실 공통적인 것인데 그 공약들을 그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은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공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이건 야당, 그러니까 거기 민주당이건 국민의힘 쪽이건 공통 공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건 사업 같은 거죠. 그런 공약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바라는 사항이지만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얘기 또 사항이라는 얘기죠.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국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사실 낮은 것들은 특히 이제 그 제가 새로 만든 공약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온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겠다고 그냥 공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공약을 한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다 그 계획이 있는 것이 그 계획 단계에 따라서 그 반영 여부 결정되는 것이라서 그걸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하지만 그걸 또 빼면은 또 왜 뺐느냐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비난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종로구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서울의 시작은 종로구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로만 서울이었고 서울이 확장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서울이 계속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정주한 인구들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선거운동 할 때마다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종로에 200년 살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400년 다 살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간 수명이 100세가 잘 안 되는데 200년, 400년 말씀하시는 거는 대를 이어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많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도시 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역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개발하려고 하면 문화재가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거기 유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문화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문화재 관련해서 그 세부 공약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문화재가 발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고 문화재 관련한 이걸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내 소유 토지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문화재가 등장을 하면 건축은 중단해야 되고 내 비용으로 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게 것이 다 이제 건축주의 비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걸 실제로 또 문화재로 판명이 되면은 문화재는 본인의 소유도 아니고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본인은 개발하지 못하는데 개발을 중단하는 불이익과 소유하지 못하는 불이익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문화재인지 확인하는 또 비용 투여에 또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에 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비용은 국가에 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공약도 한번 그때 이게 있네요. 문화재 보호구역 재산권 침해 와라 이런 공약들이 있네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는요. 이거 디테일이다 이거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종로구가 그 실제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종로구가 서울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데 사람이 떠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었고 실제로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 있는 학교들이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종로구에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아니 어쩌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유동 인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활 인구라고 하는데 활동 인구는 매우 많지만 주민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피스타운, 예. 그렇죠. 베드타운이 아니라 예, 주소지는 예. 없는. 예. 그 실제로 전철역에서 이 명함을 나눠줘도 내 유권자가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 근처에는 당연히 없죠. 네. 당연히 없고 지하철역 근처 유권자가 있는 경우는 독립문역, 해화역, 동대문역, 그러네요. 그 동묘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가 옛날 같으면 사대문 안이 종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서울. 예. 자 그런 그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말고 경제 산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의원님이 마침 또 그 이번 상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또 그 되셔가지고 종로에서 뭐 우리나라 전체 산업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해야 되지만은 종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뭐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에너지 바우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종로형 전통시장 주문 배달 그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라든지 봉제 타운을 건립하겠다. 또 글로벌 주얼리 허브 조성을 하겠다. 종로 5가 쪽에 이제 그 금은방이 엄청 많은데 여기도 지금 결혼도 줄어들고 하니까 쇠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세계적인 그 글로벌한 주얼리 허브를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실제로 봉제 산업이 사실 저희가 예전에 사회 공부를 할 때는 과거 대구에 큰 사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봉제 산업이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쪽에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이제 종로구의 동편, 동대문 거기 동대문이 종로구 안에 있습니다. 동대문 종로구 안에 있는데 그 동대문을 둘러싼 지역의 봉제 산업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 봉제 산업이 종로구에서 무너지게 되면 실제로 서울시 내에 있는 산업, 그러니까 독자적인 산업들이 지금 없는 것이죠. 전국적인 산업들은 물론 많습니다만 지역 산업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주얼리 거기 그 지역에서는 주얼리 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여쭤봤어요. 왜 주얼리라는 영어를 쓰시느냐? 혹시 아시는가요? 아니요. 뭔가 좀 뭐 세계화 이런 의미에 예. 아니면은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금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 은은 모두 한자고 보석도 한자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금속을 다루는 협회가 따로 있고 보석을 다루는 협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합한다고 일단 주얼리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줄리는 아니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전국에서 가장 이제 뭐 금 판매 그 많이 이루어진 곳이 종로 3가를 중심으로 한 종로 2가, 3가, 4가까지 쫙 펼쳐져 있죠. 예. 그러면은 저 동대문까지가 종로고 평화시장도 종로예요, 동대문고. 지역적으로는 신설역이 있는 로타리까지가 종로구입니다. 아 진짜 크구나 생각보다. 그 어머님이 프랭카드를 동대문 앞 사거리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구인데 왜 여기 그 종로구 원이 그렇지 했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이 이름은 동대문이지만은 종로구 소속이라는 것도 방금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있잖아요. 제가 제일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 광장시장이거든요. 예. 광장시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이에요. 보통 옛날에 5일장 뭐 이런 거. 예. 시장이 그냥 아예 만들어져 있는 곳이 다 곽상원 의원 지역구군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공약을 다 지키기는 힘들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느낌이 공약으로서 안 지켜줘도 꼭 필요한 공약도 있고. 근데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지킬 공약만 해라. 이거 공약 막 숫자만 많아서 되는 것보다 딱 하나만 지키겠다고 해도 난 훌륭하다라고 본다라는 게 우리들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려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슨 각 당들이 공통 공약은 일단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재형 의원, 그러니까 최재형 전 의원하고 우리 곽상원 현 의원의 공통 공약이 있더만요. 뭡니까?
예, 뭐 그 경복궁 서측 지역 청수를 완화한다는 것을 이제 각 의원님이 제시했고 최재형 후보가 구기 팽창동 자연경관 지구 고도 제한을 하겠다. 뭐 GTX 이 노선 같은 것도 지역에 그 공통된 관심사고요. 뭐 종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라든지 낙산공원 관광벨트라든지 뭐 동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지역문화 자연경관지구 청수 완화, 뭐 장신동 채석상 부지 뭐 개발 이런 부분들이 다 공통되는 그런 공약들인 것 같고요. 각 의원님이 별도로 한 게 직장인의 지갑을 두텁게 하자. 근로소득자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봉제타운 건립도 뭐 독자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주얼리 허브 조성도 독자적으로 한 그런 특별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독자적으로 한 것은 그 지금 말씀하신 봉제타운과 예. 그다음에 그 주얼리 주얼리 사업인데 그것은 일단 지역에 있는 산업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전체 국가의 측면도 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봉제 산업이 실제로 그 중국과 외교가 좀 틀어지거나 잘못되면서 실제로 그 많이 그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요. 저는 공동공약을 그 굳이 살펴보는 이유가 아니 뭐 떨어진 사람 공약까지 왜 우리가 살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고 또 종로구 의회도 그렇고 서울시 의회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데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공동공약이다 하면 자기들이 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저 명분을 갖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 이 중에서 사실 되게 어려운 공약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공동공약 추진위원회를 해갖고 떠넘겨버리면서 좀 면피도 하고 이 그 부담을 덜자는 이런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은 지역구 주민들이 뭔가 맨날 싸움을 하지 말고 같이 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이자. 그런데 당사자인 떨어진 전 의원은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2년 뒤에 선거 치러야 될 구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은 끼워주면 좋아하거든요. 현역 의원이 나서갖고 공동공약을 같이 추진하다는데 반대하겠다는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이게 명분이 아닌가 싶어서 뭐 한번 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안이라도 공동공약 추진 협의회 이런 거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누진제 소송할 때 제가 곽상원 변호사를 살짝 이렇게 팔로우 해본 적이 있는데 집요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언젠가 곽상원 당선 이후에 종로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선수 쌓아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종로에서 정말 보기 힘든 정치 1번지에서 대통령 후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종로를 발전시켰다고 할 만한 그런 그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봐요. 성격이 머리도 좋고 집요함이 있으면 언젠가는 하거든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지금 곽상원 의원 공약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뭐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에 뭘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우리 소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뭐 달성 가능성 측면을 저희가 뭐 월 3만 원 청년 패스라든지 강북 횡단선 경정철이라든지 GTS 이 노선이라든지 월 20만 원 대구 기숙사 대학 기숙사 건립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뭐 실질적으로 청년 패스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북 횡단선도 현재로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다른 경정철 적자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공약인데 뭐 청년 패스도 기후 동행 카드를 좀 더 보급을 좀 더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뭐 서울시 정책하고 일정한 조화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 경전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 종로에 사는 사람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는 건 많지는 않거든요.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나 땅값을 키우겠다는 분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현실적으로 2조 원 넘는 사업비를 어디서 따와가지고 이걸 할 것이고 수요가 그만큼 있지도 않는데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하면 통과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좀 주민들이 알려주는 그런 행태로 하면 그걸로 충분히 이게 면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근데 해봤습니다. 반론 들어봐야죠. 반론 이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공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실 매우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게 국가의 계획을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에 집어넣는 것이 사실 타당한지 여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오랫동안 제 전임 전 선거, 그전 선거, 그 전 선거부터 지난 10여 년 전부터 포함되어 있던 공약사항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도 않았고 착권조차 되지 예. 않았습니다. 그 빼려고 했으나 빼면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유지시키되 최선 다해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근데요, 부분입니다. 종로에는요, 우리 1호선만 해도 종각, 시청역도 종로인가요? 시청역은 중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종각, 종로 2가, 종로 3가, 종로 5가 막 여기다가 2호선도 종로에 있고 3호선도 있고 4호선도 있을 거예요. 사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5호선도 있습니다. 5호선도. 그러니까 종로에는 아주 전철역으로 중심부다 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 GTS에는 평창하고 연결하는 거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종로구의 교통 문제는 실제로 종로구 그 서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서부 예, 지역 어디냐면은 광화문 서대문구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는 부암동, 이상, 평창동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쪽 지역은 부암동, 평창동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는 도로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도로가 막히면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 항시 정체 지역이고 거기 참 정말 참 큰 문제입니다. 이제 거기 여러 번 제가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전문가들도 실제로는 참 어렵다고 다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하로 지하철을 만들게 되면 그 밑에 궁궐이 있잖아요. 경복궁이 있어서 뚫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열차를 만들게 되면 산을 타고 와야 되는데 이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도로를 뚫으려면 산을 폭발을 해야 되는데 뚫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답을 찾기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고민은 다 했다는 것 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그다음에 적절성 한번 볼까요? 적절성도 이 공약의 실질적인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게 적절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도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경영을 겪고 있는 이분들이 굉장히 절실한데 문제는 현 정부가 25만 원 주자는 민생회복 지원금도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약은 어떤 종로구에 한정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거로 한정하지 말고 이런 것도 안 해주는 현 정부에 대해서 대립하는 전선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여소 야대인데 이런 기회에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아예 국회를 가져오는 이런 정도로까지 과감하게 한번 제안해보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에도 현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작년 이 국회에서 이거 예산 5천억 확보하느라고 민주당이 죽을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이미 25년 정부 예산에서도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이런 전선이기 때문에 지역 공약이지만은 이거는 중앙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고 가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상공인들한테 좀 필요한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 실제적으로 전국적인 공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해당하는 경우 그런 공약 성격이 있는 공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일단 지역적인 공약이 아니라서 제가 강조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약의 측정 가능성 볼게요. 측정 가능성은 완료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런 공약이 아니야. 그런 부분들인데 직장인의 지갑을 두텁게 대학로 젊은이 거리 활성화, 재산권 침해 완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임대료나 이자 부담으로 이미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소득세를 어느 부분까지 좀 완화시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요번 정기국회에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공약들이 이건 노력해 볼게 이 정도여서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 애매한 상황들인 건데 난 노력했다 발언 한번 했다 그러면 공약 지킨 걸로 돼버리네. 수치가 높아지 않아도 되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제시하면서 그 방향을 알리는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학로 젊은이 거리 활성화 이런 것들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이창동 그 장관 후보가 제 옆자리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계속 그 좀 꼬셔가지고 그 사랑 티켓 사업을 그 마로니에 공원 입구하고 파란색 극장 입구에 두 군데 티켓 박스를 설치해서 그동안 유인촌 장관 같은 사람이 그 싹쓸이 하던 정부 지원금을 누구든지 좋은 공연을 하면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분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는데 배분 시스템을 바꾸니까 그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반값에 공연을 볼 수 있고 어린이 또 노인 이런 분들은 그 사랑 티켓을 받았고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정부 출범 때 대학로에 350개이던 극장이 2008년도 참여정부 말기에 보니까 680개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망했지 않습니까? 저 이명박 정부 때 젠트리피케이션 쫙 일어나서 뭐 스타벅스 뭐 카페벤에 들어오면서 또 쫙 빠져버렸는데 그때는 그 공장이 없어가지고 헤아로타리 위까지 또 그 이화 사거리까지 쭉 공장이 확대된 그런 걸 봐서 아 이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되지 않는 이런 그 대학로 활성화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접한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우리나라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거든요. 거기 유수의 교수님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같이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운영성하고 합리성 한번 연속해서 볼게요. 예, 뭐 운영성은 실제로 그런 공약들을 뭐 지역의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정치인들이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종로행 전통시장 주문 배달 원스톱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주얼리 허브라든지 뭐 저출생 대책이라든지 경로당 뭐 주 5일 점심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쉬울 것 같고 예산만 있으면 다 가능한 일인데 뭐 주문 배달 원스톱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배민이라는 민간 앱들하고 경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주얼리 허브 같은 경우도 국내에 사실상 뭐 쉽지 않은 뭐 목표고 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시도들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참 지역 공약이라는 것이 종로 구만에 한정된 것인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서울시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구별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것인지 참 그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데는 이것이 과연 구의원이 해야 되는 공약이 아닌지, 시의원이 해야 되는 공약이 아닌지, 아니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공약이 아닌지 그런 고민까지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 중간재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러한 공약의 실천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리고 국민의 생활을 챙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공약을 수립을 하고 선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얼리 허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보석이 거의 안 나거든요. 금도 이제 생산량이 없어진 지 오래기 때문에 그동안은 밀수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판매하는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폐물로 이걸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귀금속 방들이 살아났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결혼 폐물로 유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보석이나 그 귀금속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중개해서 우리나라에서 귀금속 관련해서는 익산에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대도시 수도권 한가운데 서울 종로에 이런 것이 있고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와서 즐기고 누리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직거래를 하는 그런 네트워킹을 좀 만들어서 그 나라도 자기들 와서 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자기 허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쪽 상인조합하고 직거래 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우리가 사온다든지 또 디자인은 우리가 훨씬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주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맞는 이 주얼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도 호황한 공약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합리성 한번 볼까요? 합리성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요. 뭐 경로당 주월제 점심 제공 공약은 이미 의원님께서 민주당 중앙당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예산 확보했습니다라고 프랭카드를 붙여서 종로구 구민들이 좀 의아해했어요. 아니 당선들이 며칠 됐다고 벌써 저런 거 붙이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던 게 효능감을 주는 거예요. 공약 내고 그랬더니 당장 이행하네?
그 과정은 지역 주민들 잘 모릅니다. 그런 식의 피드백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를 들면 요양병원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 공약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시범 사업을 먼저 합시다. 왜냐하면 거기 서울대학교 병원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은 아니지만은 저 서울대학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 받기 위한 병원들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가야 될 방향이고 현 정부가 그 이것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면 야당이 치고 나가면서 우리 지역구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봅시다라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좀 그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공약이 아닌가 싶고 시립복합 공연장 그 건설 같은 경우에도 종로구에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종로구에 가보면 탁골 공연이라든지 종로에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야구르트 아줌마만 기다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좋은 공연들을 그 할 수 있는 공간들 많으니까 그걸 빌려서 뭐 서울시 문화재단 같은 데도 지금 꽤 좋은 분이 와서 하고 있는데 돈 몇 푼 안 들거든요. 그런 저 무성영화라든지 또 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는 시간에 공연장을 좀 활용해서 그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굉장히 공연장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역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는 종로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고 이거는 그 예산보다도 그 노력과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봅니다. 봉제타운은 어디에 설립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제타운은 종로구 동편 그러니까 예. 동대문 예. 쪽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지금도 예. 그 가보시면 그 가정집을 개조해서 하는 예, 공장도 맞습니다. 있고 예. 일반 그냥 건물들 노후화된 건물들 지하 뭐 지상에 다도 공장들이 있는데요. 그쪽에 공장들 좀 집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모으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그게 봉제업이라는 것이 분야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그 연계적으로 예. 활동하려면 뭐 단추 만드시는 분하고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다양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수출하던 그 봉제 인형이 아니고 그렇지. 지금은 이제 캐릭터 산업이라 하죠. 예. 젊은 애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캐릭터 중심의 봉제를 그 지향을 하게 되면 일단 저 좋은 디자이너들하고 연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신소재들하고 연계도 필요하고 또 메타버스와 연계도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추진단 기획단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은 저 구에 저에다가 좀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션 시장도 이런 거 관심 있어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종로구 시범사업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끌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죽어버린 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신세대를 요구하는 미래 산업으로 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 받고요. 당사자 면전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공약을 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성. 예. 내가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 진정성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박상원 의원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국민을 속이기 위한 공약도 있잖아요.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내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건 지켜야 되겠다라고 아마 공약 굉장히 심사숙고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박상원 의원 마지막으로 저 앞 카메라 보시면서 이거 이제 22대 국회 출발하니까요. 각오 한 번만 듣겠습니다. 각오요. 예, 뭐 그 국회의원이 된 만큼 잘하겠습니다. 그게 각오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85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사랑님 감사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